일본은 불법 점거 상태입니다. 헤이그 국제법정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50년을 기다려온 7광구 종료 카드. 그런데 운명의 그날, 도쿄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200조 원의 바다를 둘러싼 50년의 시간 전쟁. 그 전략의 설계자였던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조금만 늦었어도 7광구는 끝날 뻔했습니다. 50년 전 빈손으로 서명했던 한국은 어떻게 일본의 완벽한 계산을 무너뜨렸을까요? 일본 외무성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헤이그의 국제중재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 때문이었죠. 해당 수역에 대한 일본 측의 배타적 권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합의 없는 일방적 점유 시도는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 8만 5천 제곱킬로미터, 남한 전체 면적의 85%에 달하는 바다, 추정 가치 200조 원이 넘는 해저 자원의 운명이 그 한 문장으로 갈렸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덮었습니다. 전례 없는 판정이었습니다. 일본이 50년을 기다려온 전략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은 판정문을 덮으며 안경 너머로 양측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노판사였죠. 그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건조했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바다에서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판정 직후 도쿄는 침묵했습니다. 성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어요. 외무성 기자실에 몰려든 기자 수십 명 앞에서 대변인은 같은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판정문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판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했는데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50년 전략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요. 대변인의 입술이 잠깐 떨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터졌죠. 바로 그 시각, 법정 밖 복도에서는 한 남자가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판정문 사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헤이그의 잿빛 하늘이 유리창에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거의 없었어요. 일본이 50년 동안 숨겨온 전략, 그 설계도를 직접 그린 사람, 그리고 그 설계도가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외무성 깊은 곳에서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계신 7광구 이야기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제 이름은 카토 미사키, 57살입니다. 외무성 국제법국에서 30년을 일했고 마지막 직책은 심의관이었습니다.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 여러분이 7광구라고 부르는 그 바다의 종료 전략, 그 실무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날 법정 안 풍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 측 좌석에는 협상단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정문이 낭독되는 동안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치켜들지도 않았죠. 수석 대표인 서지원 국장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조용히요. 그 옆에 젊은 직원 하나만이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이기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반대편, 우리 일본 측 좌석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마타 신지 사무차관, 62살, 50년 지연 전략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가 쥔 만년필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탁, 탁, 탁. 그러다 어느 순간 뚝 멈췄습니다. 판정 낭독이 끝나자 누마타 차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죠.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외무성 복도를 호령하던 등이었는데 말이죠. 50년입니다. 일본이 그 바다를 손에 넣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고 침묵하는 것이 무기였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일본 편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아니, 누구보다 깊이 믿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유언이 걸린 바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50년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2년 전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시절. 외무성 4층 국제법국 회의실로요.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외무성 4층 회의실. 창밖으로는 벚꽃이 지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종이 냄새와 식은 녹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한 장의 해도였어요. 제주도 남쪽, 오키나와 서쪽, 8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붉은 선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구역. 우리 내부에서는 그냥 그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다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려야겠군요. 50여 년 전 국제사회의 기준은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뻗어나온 해저, 지형은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그 바다는 한국의 대륙붕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광구를 선포했고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죠. 줄다리기 끝에 두 나라는 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효 기간 50년.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구조. 당시 한국에는 심해를 들여다볼 기술도 시추선을 움직일 자본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돈과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협정은 한국에 유리한 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자본으로 한국 권원이 강한 바다를 함께 파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두 나라는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그중 3곳에서 석유와 가스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때는 중동의 거대 산유국에 맞먹는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아시아의 보물창고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하지만 판은 곧 뒤집혔습니다. 협정 서명 후 10수년이 지나면서 국제법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연적 연장이 아니라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이른바 중간선 기준이 새로운 대세가 된 겁니다. 그 기준으로 그 바다를 자르면 90%가 일본 쪽에 붙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일본의 전략이 단 2단어로 정리된 것이요. 무시, 그리고 지연. 협정 아래에서는 어느 쪽도 단독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동 탐사 요청이 와도 응하지 않고 회의 개최 요구가 와도 답하지 않고 그렇게 협정 만료일까지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사이 바뀐 국제법이 일본 대신 일을 해주는 구조였죠. 만료와 동시에 종료를 통보하고 중간선을 그으면 끝. 90%가 우리 것. 실제로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탐사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뗐고 협정이 정한 공동위원회는 그 후로 4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개최를 요구해도요. 그 41년의 침묵을 설계하고 관리한 부서가 제 부서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누마타 차관은 해도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카토 심의관, 만료까지 앞으로 2년이야. 마지막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종료 통보 문안도, 중간선 획정 논리도, 국제 무대 대응 시나리오까지 전부요. 한국 쪽 움직임은 공동위원회 재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이 인접 광구의 조광권을 잇따라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체 예산을 4배로 늘려서 심해 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차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입니다. 흉내야, 흉내. 시추선 한 척 제대로 못 띄우던 나라가 데이터 흉내나 내는 거지. 그 나라는 아직도 50년 전에 살고 있어. 기술을 구걸하고 자본을 구걸하던 시절 말이야. 기다리면 바다는 우리 것이 된다. 그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끼어든 건 그때였습니다. 오가와 류헤이. 48살. 내각 강경파의 기획보좌관. 늘 입꼬리만 웃는 남자였죠. 차관님, 만료 시점에 맞춰서 영토 이슈를 같이 띄우면 어떻겠습니까?
여론이 달아오르면 종료 통보도 박수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말이죠. 그 자체로 표가 됩니다. 국익을 선거에 쓰자는 건가? 국익과 선거가 같은 방향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8만 제곱킬로미터짜리 바다보다 그 바다를 되찾는 그림이 더 비쌉니다. 두 사람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내렸을 뿐입니다. 반세기짜리 협정의 운명이 선거, 전략과 같은 서랍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 같은 것이 박혔다는 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차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게 그 바다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제 아버지 카토겐조는 50여 년 전 그 협정의 일본 측 협상 실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는 그 바다의 해도가 걸려 있었어요. 다다미 위에 정저한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그 해도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잉크 냄새와 담배 연기가 밴 그 서재에서 저는 외교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어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다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하셨죠. 아직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서운 바다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은 앙상했지만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미사키, 그 바다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조급한 쪽이 진다. 내가 끝을 보거라. 저는 그 유언을 일본의 승리 공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리는 자, 그것은 당연히 일본이라고요. 41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어주지 않고 버틴 우리야말로 기다림의 화신이라고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런데 그 무렵 묘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청사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방의 형광등만 혼자 깜빡이고 있었죠. 봉투를 열자 위성사진 수십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동개발구역 서쪽 경계 바로 바깥, 중국이 세운 해상 구조물이 19기, 그중 7기에서 헬기 이착 6장이 확인됐고 일부 시설에는 대수상 레이더로 추정되는 설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구조물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 채 마치 국경 초소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어요. 협정이 사라진 바다는 일본 단독의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분쟁 수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역에 발을 걸치고 있는 나라는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가장 많은 해상 구조물과 가장 많은 해경, 선박을 움직이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중간선을 외치는 동안 중국은 말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합의의 틀이 없는 바다에서는 먼저 구조물을 박는 쪽이 기정사실을 만든다는 것. 그걸 일본은 이미 다른 바다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항해 성명이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차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무실 응접 소파에는 오가와 보좌관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누마타 차관은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던 중이었죠. 저는 위성사진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종료 통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협정이 종료되는 순간 그 바다는 우리 단독 수역이 되는 게 아니라 경계 미획정 분쟁 수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역 서쪽 경계에 중국 구조물이 19기입니다. 중국은 그 해역에서 거리 기준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3국이 마주서는 순간 우리의 중간선 논리는 셋 중 하나의 주장으로 격화됩니다. 차관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서명을 멈추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카토, 자네 지금 만료를 코앞에 두고 초를 치는 건가? 초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최소한 시나리오에 반영은 해야. 중간선은 국제 표준이야. 중국이 뭐라고 떠들든 표준은 표준이다. 그리고 한국 따위가 그 판에서 뭘 하겠어. 데이터 흉내내는 나라하고 말뚝 박는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표준을 쥐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옆에서 오가와가 키득거렸습니다. 심의관님은 상상력이 참 풍부하십니다. 소설을 쓰셨어도 성공하셨겠어요. 누마타 차관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장 같았어요. 이 보고서 내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게 하지 마. 50년을 기다린 전략에 금을 내는 보고 따위 외무성에는 필요 없어. 알아들었나? 명치가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워 담아 가슴에 안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그때 차관의 말을 꺾지 못한 것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그때만 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먼저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되는 날, 50년 전략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날이요. 그리고 그 사흘 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종료 통보가 가능해지는 날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외무성 공관, 41년 만에 한일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그 회의에 응했느냐고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정에는 어느 한쪽이 요구하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고, 한국은 그 조항을 들고 몇 년에 걸쳐 집요하게 두드렸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협정 의무조차 무시하는 나라로 보이는 건 곤란했죠. 종료 통보를 사흘 앞둔 시점이라면 더더욱요. 마지막 사흘만 깨끗하게 넘기면 되는 게임이었으니까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그 안에는 가죽 표지가 다 다른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아버지가 협상장에서 매일 적었던 일지였죠.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서명식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한국 측 대표가 마지막 악수를 하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서명합니다. 그러나 50년 뒤에도 우리가 가난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말을 하는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잉크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잊지 말 것. 50년은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것. 평생 일본의 승리 공식이라 믿어온 그 유언 뒤에 아버지는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계셨던 겁니다. 창밖에서 새벽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지 못한 채 날이 밝아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을 안고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공관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좌석 명패를 정렬하고 통역 부스를 점검하고 의제 자료를 깔아놓았죠. 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41년 만의 회의. 아버지가 앉았던 그 테이블에 이번에는 제가 앉은 날이었으니까요. 누마타 차관은 회의 직전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야. 테이블에는 앉아주되 판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게 하지 마. 사흘만 버티면 끝나는 게임이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서지원 국장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이고 해양경계 협상 경력만 20년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경력이 20년이든 200년이든 빈손으로 오는 건 마찬가지야. 그 나라가 들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부탁, 호소, 읍소, 카토. 자네는 가끔 상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게 흠이야. 차관이 또 그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만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정 연장을 애원하러 오는 거라고. 50년 전 그날처럼 아쉬운 쪽은 한국이라고요.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측 14명, 한국 측 11명.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린 방에서 명함이 오가고 의례적인 인사가 이어졌죠. 그런데 한국 협상단의 면면이 묘했습니다. 외교관과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섞여 있었어요. 지질 자원 전문가, 해양 물리 탐사 기술자. 그들 중 둘은 검은색 카드 케이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외교 협상장에 어울리지 않는 장비 가방이었죠. 저는 그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지원 국장이 들어선 순간을 기억합니다. 50살 안팎의 단정한 정장 차림.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묘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 아쉬운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가 제 명함을 받아 들고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토 심의관님, 혹시 카토 겐조 선생의 자제분이십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한국 대표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희는 50년 전 협상 기록을 전부 다시 읽고 왔습니다. 그 시절 가장 치열했던 분이 카토 겐조 선생이셨더군요. 오늘 그 자제분과 마주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대는 우리의 50년을 전부 복귀하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누마타 차관이 선수를 쳤습니다. 전형적인 김빼기였죠. 먼 길 오셨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지요. 이 자리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테이블에는 앉아 주되 입은 열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41년 만에 회의를 열어주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시나리오였으니까요. 그리고 차관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요. 그나저나 경제성도 없다고 결론난 바다에 미련이 참 많으시군요. 그 끈기 하나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41년 동안 문을 두드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우리 측 면벼지 입가에 웃음을 흘렸어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외교 관례를 한참 벗어난 발언이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죠. 저는 차관의 옆자리에서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 측 젊은 직원 하나가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서지원 국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차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화를 누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화낼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일본 측의 결론이었지요. 저희는 그 결론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겠군요. 오해라니요. 저희가 오늘 협정 연장을 부탁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회의는 예상과 많이 다르실 겁니다. 순간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마타 차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면 대체 뭘 하러 왔다는 건가? 저도 같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제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국장이 옆자리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은 하드케이스가 열렸고 직원이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파란 표지의 보고서였습니다. 두께가 좋기 5cm는 되어 보였죠. 표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어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륙풍 신부 물리 탐사 종합 분석. 이게 뭡니까? 차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 국장은 보고서 표지에 손을 올린 채 우리 측 14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저희는 빈손으로 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지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기다린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것.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말이 떠올랐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파란 표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펼쳐진 순간 일본의 50년 설계도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표지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검은 바탕에 붉고 푸른 띠가 물결치는 그림. 우리 측 좌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호리우치 박사였습니다. 자원에너지청 출신으로 우리 측 기술 자문을 맡고 있던 60살의 지질학자였죠.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3차원 탄성파 단면도잖아. 그것도 신부까지. 한국 측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40살 안팎의 여성 박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죠. 보고 계신 자료는 공동개발구역 인접해역에 대한 3차원 물리탐사 결과입니다. 탐사 면적 1만 2천 제곱킬로미터. 탐사 기간 3개년. 저희가 자체 건조한 물리탐사선으로 직접 취득한 데이터입니다. 자체 건조.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시추선 한 척 빌릴 돈이 없어서
이 테이블에 앉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자기 손으로 만든 탐사선으로 자기 바다를 훑은 데이터를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인접 광구 4곳의 조광권은 이미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심해 탐사 예산은 4배로 증액됐고 시추 프로젝트는 저희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발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단면도 위에 밝은 노란색 띠가 여러 겹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인접 해역에서 확인된 유망 구조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구조는 공동개발구역 방향으로 연장됩니다. 50년 전 두 나라가 함께 뚫은 7개의 시추공 중 3곳에서 석유와 가스, 흔적이 나온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지요. 호리우치 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결국 옆자리에 제게 속삭였습니다. 카토 심의관, 이건 흉내가 아닙니다. 이 정밀도면 세계 어느 자원기업에 내놔도 통하는 데이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50년 전 자료가 전부란 말입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차관이 흉내라고 비웃던 그 종이 뭉치가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무기였던 겁니다. 서지원 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측은 오래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바다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 결론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저희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마타 차관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덮으며 받아쳤습니다. 흥미로운 그림책이군요. 하지만 종이는 바다를 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자리는 협정의 향후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를 논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 국장이 처음으로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저희는 협정 제 몇 조에 따라 공동탐사의 재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여기 그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신다면 그것은 협정상 의무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일본이 종료를 통보하신다면 저희는 준비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준비된 절차. 그 4글자가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선택지를 던지러 온 거였습니다. 함께 팔 것인가, 법정에서 만날 것인가. 칼자루를 쥔 쪽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50년 전에는 일본의 기술이 협상의 지렛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 위의 지렛대는 한국의 데이터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누마타 차관은 검토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박찼죠. 한국협상단이 회의실을 나설 때 서지원 국장이 제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카토 심의관님, 50년 전 협상 일지를 보면 카토 겐조 선생은 마지막 날 이렇게 기록하셨더군요. 한국 대표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요. 저희 기록에도 같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우리 대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의 카토라는 사람은 적이지만 바다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50년을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50년을 단 한 줄도 읽지 않는 동안에요. 그날 오후 외무성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법국, 아시아대양주국, 자원에너지청 파견관까지 22명이 모였습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오후 햇살이 칼날처럼 떨어지는 방이었죠. 테이블 상석에는 누마타 차관이, 그 옆에는 오가와 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각 보좌관이 외무성 회의에 버젓이 앉아 있는 것부터가 비정상이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오늘 회의는 없었던 일이다. 한국이 종이 몇 장 들고 와서 으름장을 놨다. 그뿐이야. 예정대로 간다. 사흘 뒤 종료를 통보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밤새 다시 정리한 종합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위성사진, 한국 데이터 평가, 국제 판례 분석까지 전부 담은 48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차관님, 종료 통보의 보류를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2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어요. 첫째, 협정이 종료되는 순간 그 바다는 경계 미획정 분쟁 수역이 됩니다. 우리 단독 수역이 아닙니다. 둘째, 그 수역 서쪽에는 중국 구조물이 19기 서 있고 어제 위성 분석으로 신규 2기의 공사 정황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합계 21기입니다. 셋째, 오늘 확인했듯 한국은 단독 탐사 능력과 데이터를 갖췄습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한국도
중국도 각자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 빈손입니다. 우리에게는 50년 전 데이터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차관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종료는 90%를 가져오는 카드가 아닙니다. 모두를 풀어놓는 카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젊은 사무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차관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누마타 차관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기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보고서를 두 손으로 잡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으로, 다시 반으로. 48장의 분석이 차관의 손에서 갈갈이 찢겨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50년이다. 차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전략을 사흘 앞두고 겁쟁이 소리로 무너뜨리겠다는 건가. 중국이 무서우면 외교관을 그만뒀어야지. 한국 종이 쪼가리에 홀렸으면 한국으로 건너가든가. 그리고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제 인격을 도려내는 말이었죠. 여러분, 카토 심의관은 아버지 때부터 그 바다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집안의 한풀이와 국가의 전략을 구분 못하는 거지. 이해는 한다만 외무성의 판단은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귓속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명치 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에 주먹이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보고서와 함께 진실까지 찢기는 거니까요. 오가와 보좌관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입꼬리만 웃으면서요. 차관님, 좋은 기회입니다. 종료 통보와 동시에 영토 문제를 전면에 띄우시죠. 보도자료 초안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50년을 참아온 일본, 마침내 자국의 바다를 되찾다. 이 한 줄이면 지지율 5포인트는 움직입니다. 5포인트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인 셈이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을 말없이 주워 모았습니다. 22명 중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군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누군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모리 유키, 32살의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속삭였어요. 심의관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따로 판례를 검토해봤습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우리 중간선 논리는 법적으로 세 주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찢어진 보고서,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 자네 경력에 흠이 갈 일이야. 경력보다 더 큰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일지의 그 문장, 저한테도 보여주셨잖아요. 50년은 우리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젊은 사무관의 눈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위성 분석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공사 정황이 확인된 중국 구조물 2기 중 1기에서 야간 작업 등이 일제히 켜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사진 속 바다는 어두웠고 그 위에 떠있는 불빛들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료 통보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오전 7시 주미 일본 대사관발 긴급 전문이 차관실과 국제법국에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전문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대사를 따로 불러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동맹국 간 해양 분쟁의 격화는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어느 쪽이든 지지하지 않는다. 일방적 현상 변경. 외교 전문에서 이 표현은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고장의 수신인은 명백히 우리였습니다. 청사가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든다는 거냐며 흥분하는 간부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 편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깨는 쪽의 반대편의 선거뿐이었어요. 그런데 판을 깨려는 쪽이 하필 우리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헤이그에서 왔습니다. 같은 주 헤이그에서 국제해양법학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와 실무자 2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차관 몰래 출장 명목을 만들어 그 학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우리 법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학회장은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발소리가 울리고
복도에는 커피 냄새가 떠다녔죠. 셋째 날 오후 세션, 동중국해 경계 문제가 의제에 올랐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네덜란드의 판데르메이르 교수였습니다. 해양 경계 획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이죠. 백발의 노 교수는 스크린에 그 바다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바로 그 바다를요. 중간선은 유용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인 결론이라는 믿음은 법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장내의 웃음이 일었습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해역에는 세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거리 기준, 자연적 연장, 그리고 형평의 원칙. 판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라고 말합니다. 해저 지형, 해안선의 길이, 그리고 당사국들의 행위까지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행위입니다. 반세기 동안 협정상 협의 의무를 사실상 거부해온 국가가 그 협정의 종료로 이익을 얻겠다고 나선다면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1년. 우리가 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그 41년이 법정에서는 전략이 아니라 의무 위반의 기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산이라 믿었던 침묵이 사실은 차곡차곡 쌓인 빚이었던 겁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학자들이 교수와 악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눈에 익었습니다. 파란색이었죠. 한국은 학계에서도 몇 년에 걸쳐 조용히 논리를 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국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찢는 동안에요.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역설적인 곳에서 왔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함정 8척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뉴스였습니다. 학회장이 술렁였고 각국 참석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러니까 한일 공동개발 협정 같은 안정장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였죠. 보이십니까? 중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협정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을 제 손으로 끝내겠다는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던 울타리를 우리 손으로 뽑겠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경제지의 사설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정부에 묻는다. 그 바다에서 일본의 동맹은 누구인가? 자국 언론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날 밤, 호리우치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카토 심의관님, 지금 청사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밤 10시에 자원분석실. 호리우치 박사는 사흘째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의 몰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이 회의 때 공개한 데이터 사본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우리 옛 시추 기록과 겹쳐봤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석유 흔적을 확인했던 세계. 시추공의 위치와 한국이 새로 잡아낸 유망 구조의 연장선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바다는 빈 바다가 아니었어요. 경제성이 없다던 우리 결론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죠. 그때 우리는 경제성을 계산해서 철수한 게 아니라 철수부터 결정해 놓고 경제성을 핑계로 쓴 겁니다. 저는 모니터 속노란 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박사님, 그 분석, 보고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윗선에서 또 찢어버릴 텐데요. 호리우치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끝에 그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는 두겠습니다. 과학자가 데이터를 보고도 입을 다물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 공범이니까요. 찢긴 보고서의 사본을 숨겨둔 젊은 사무관, 밤을 새워 진실을 검증하는 늙은 과학자, 거대한 침묵의 조직 안에서 작은 균열들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차관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날 저녁, 저는 차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집무실에는 누마타 차관과 오가와 보좌관, 그리고 처음 보는 홍보 컨설턴트까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도자료, 초안과 기자회견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50년의 인내, 끝나다. 일본, 대륙붕 협정 종료를 통보. 차관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카토, 헤이그 구경은 잘했나? 학자들 탁상공론 듣느라 고생했군. 차관님, 워싱턴 전문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미국은 늘 그렇게 말해. 그러다 기정사실이 되면 받아들이지. 통보는 예정대로 간다. 그리고 오가와 군의 작품도 같이 나갈 거야. 오가와가 자료를 한창 내밀었습니다. 영토 문제 홍보관 확장, 기념일 행사 격상 검토, 강경 메시지 일정표까지. 종료 통보와 영토 여론전을 한 묶음으로 터뜨리는 기획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강경 메시지가 나가면 내각 지지율이 최소 5포인트, 최대 8포인트 오릅니다. 선거의 해 아닙니까? 바다는 멀고 표는 가깝죠.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국익의 문제입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중국이 들어옵니다. 한국은 준비가 끝났고 우리만 빈손입니다. 제발 사흘만,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재검토를. 그때 누마타 차관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카토,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이 통보문에는 내 50년이 걸려 있어. 내가 이 전략의 막내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차관까지 올라온 50년이야. 내 손으로 이 전략을 완성하고 그 공적으로 정점에 서는 것. 그게 이 게임의 결말이다. 국익은 이기는 자가 나중에 정의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려는 건 일본의 바다가 아니라 자신의 재단이었다는 걸요. 50년 전략의 완성자라는 비석에 새길 이름.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심의관 카토 미사키, 자네는 오늘부로 협상 대표단에서 제외한다. 인사부에는 따로 통보하지. 나가봐. 좌천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바다에서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모리 사무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챘죠. 그 젊은 친구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그것도 남의 돈으로 하는 도박이요. 모리, 말 조심해. 자네까지 다친다.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통보가 나가면 우리는 지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아버지의 일지에 적힌 문장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0년은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운명의 통보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기자회견장에는 카메라 수십 대가 도열했습니다. 누마타 차관은 새 넥타이를 메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통보문은 이미 한국 측에 전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50년 전략의 마지막 단추. 차관의 표정은 대관식을 앞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 15분, 회견 시작 15분 전, 총리관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견장 뒤편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비서관들이 뛰어다니고 차관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갔어요. 수화기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보류라니, 그게 무슨, 각하, 잠시만 50년을 기다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날 새벽, 중국 함정 8척의 시위 보고와 미국의 두 번째 경고 전문이 동시에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저는 판단한 겁니다. 지금 협정을 끊는 것은 중국과 정면 충돌 중인 일본이 한국까지 적으로 돌리고 그 바다를 삼국 분쟁 수역으로 만드는 자해 행위라고요. 시간은 일본 편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멈춰 세운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갈등을 연료로 쓰겠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기자들 앞에는 대변인이 나와서 짧게 말했죠. 재반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요. 50년을 기다린 카드는 그렇게 책상 서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누마타 차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차관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모리 사무관이 그 자리에 배석했다가 제게 전해준 말입니다. 통보가 막혔으면 길을 바꾸면 돼. 우리 법리가 국제 표준이라면 법정에서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먼저 국제 절차를 건다. 한국이 협정을 빌미로 우리 대륙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이야. 중간선은 표준이다. 표준은 진다는 법이 없어.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그는 일본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로 한 겁니다. 한국이 그토록 준비해온 바로 그 무대로요. 국제 중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했습니다.
중간선은 국제 판례의 대세고 법리전이라면 우리가 전문가라는 자신감이었죠. 누마타 차관은 절차 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며 판정은 일본의 50년 인내에 대한 보상이 될 거라고요. 저는 협상단에서 쫓겨난 처지였지만 국제법국 자료 지원 업무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요청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사실상 한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한직에서 저는 일본의 50년이 어떤 모습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서면 공방이 시작되자 한국 측 제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박스로 17상자였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 그 상자들이 쌓이던 날을 기억합니다. 다들 말을 잃었어요. 상자를 하나씩 열 때마다 한국이 보낸 세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1년 동안 한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공문 일체, 일본이 응하지 않은 기록 일체, 공동탐사를 제안한 서한과 일본의 거부 회신, 3차원 물리탐사 데이터 원본, 인접 광구 시추 계획서, 중국 구조물 21기의 위성 분석 자료, 그리고 헤이그 학회에서 봤던 그 파란 자료집까지 한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협정은 살아있고 한국은 50년 동안 의무를 다했다. 일본은 41년 동안 협의 의무를 거부했다. 그 일본이 이제 와서 협정 위에 세워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 바다의 경계는 중간선만으로 그을 수 없다. 해저 지형, 형평, 그리고 당사국의 행위까지 종합해야 한다. 우리 법무팀이 반박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을 자료가 없는 겁니다. 호리우치 박사가 자료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탐사 데이터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건 50년 전 시추 기록뿐입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철수한 게 우리니까 그 후에 데이터가 있을 리가 없죠. 협의 기록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협의를 거부한 쪽이라 낼 기록이 없습니다. 카토 심의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50년을 준비했다는 나라가 법정에 낼 서류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일본 측 서가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50년치 서가인데 말이죠. 먼지 쌓인 파일 몇 권, 빛바랜 시추 기록,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대편 책상에는 한국이 보낸 17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 두 풍경을 번갈아 보다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5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비워둔 거였어요.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공백이었고 지연은 인내가 아니라 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 한국은 기록하고 요구하고 배우고 만들고 쌓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비운 시간을 그들은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50년은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빨간 글씨는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 경고문이었던 거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이 전략이 아니라 공백이었다는 사실. 그 공백의 관리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요. 심리가 진행될수록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구두 변론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헤이그의 법정. 높은 천장과 짙은 목재벽, 각국 깃발이 늘어선 그 방에서 양측의 50년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우리 대리인단은 예정대로 중간선 판례를 줄줄이 인용했습니다. 거리 기준이 현대 해양법의 표준이라는 논리였죠. 발표 자체는 매끄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리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읽기 시작했어요. 협정 발효 후 7번째에 한국은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한국은 다시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년 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번 가까운 요청과 거부의 기록을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죠. 재판부께 묻습니다. 41년 동안 협정상 의무를 거부한 국가가 이제 그 협정의 소멸로부터 90%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이런 종류의 인내입니까? 방 청석 어딘가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측 좌석에서요. 이어서 한국 측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3차원 탐사 단면도, 해저 지형 분석, 그리고 중국 구조물 21기의 위성사진까지 재판부 7명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 재판관이 안경을 벗고 사진을 응시하다가 우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대리인단에 묻습니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해역의 제3국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리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준비된 답이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시나리오에 중국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수를 담은 보고서는 도쿄의 회의실에서 갈갈이 찍혔으니까요. 재판부의 질문은 번번이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일본은 왜 41년간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가? 일본의 경제성 평가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했는가? 일본은 협정 기간 중 어떤 의무 이행 기록을 갖고 있는가? 답할 때마다 우리 대리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방청석의 누마타 차관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나중에는 만년필로 책상만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변론이 끝난 날 저녁, 대표단 숙소 회의실에서 차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카토, 법무팀 자료가 왜 이 모양이지? 탐사 데이터도 의무 이행 기록도 없다니. 자료 지원이 자네 담당 아니었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관님, 없는 자료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41년 동안 만들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는 차관님께서 직접 찢으셨지요.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내가 이 사태의 원흉인 줄 알겠군. 똑똑히 들어둬.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실무에서 지는 거야. 50년 전략의 설계 실무자가 누구였더라? 카토 미사키, 자네 아니었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패배의 냄새를 맡자마자 재물부터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일본을 법정에 세운 사람이 이제 그 법정의 청구서를 부하의 책상에 올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모리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모리, 그 사본 잘 보관하고 있게. 쓰일 날이 올 것 같아. 판정 전날 밤이었습니다. 헤이그의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서지원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자료 지원 인력으로 막차를 타고 합류한 참이었거든요. 서로를 알아본 순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습니다. 카토상. 협상단에서 모습이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짐꾼으로 강등됐습니다.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어떤 판정이 나오든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50년 전 기록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카토 겐조 선생은 협상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의 숙소에 사람을 보내 약품과 담요를 전했더군요. 적이었지만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이기도 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훌륭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밤 호텔 창밖으로 헤이그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50년의 설계도가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요. 판정의 아침, 헤이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 광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각국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죠. 8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바다, 50년짜리 협정, 그리고 세 나라의 운명이 얽힌 판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대표단의 맨 끝자리, 자료 가방을 든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측 좌석에는 서지원 국장과 협상단 11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측 좌석 맨 앞에는 누마타 차관이 앉았죠. 그는 그날도 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대관식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 7명이 입정했습니다. 전원이 기립했고 백발의 재판장이 판정문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정문 낭독은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40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협정의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협정은 유효하며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고요. 이어서 일본의 행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방 당사국은 41년에 걸쳐 협정상 협의 의무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조약의 신의성실 이행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누마타 차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당사국이 원용하는 거리 기준은 이 해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해저 지형의 특성, 관련 사정, 그리고 당사국들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역에 대한 일본 측의 배타적 권원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협정의 틀을 벗어난 일방적 점유 시도는 합의 없는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이 떨어지고 의자가 삐걱이고 방 청석 곳곳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90%를 가져온다던 50년의 설계도가 국제 무대 한복판에서 불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권고를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협정의 틀 안에서 공동 탐사를 재개하고 제3국 변수에 공동으로 대응하라. 그리고 한국이 제출한 탐사 데이터는 향후 협의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다. 한국의 50년이 공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정문을 덮으며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양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남겼죠.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바다에서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시간은 다만 기록하는 자의 편입니다. 누마타 차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그 직후였습니다. 넘어진 의자, 작아진 등.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한 도쿄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했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패소 소식이 실렸고 국회는 책임 규명을 요구했죠. 50년 전략은 누가 설계했고 경고는 왜 묵살됐으며 재소는 누가 결정했는가. 그리고 누마타 차관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내부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첫날, 차관은 위원회에 한 장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50년 전략의 실무 설계와 위험 평가는 전적으로 국제법국 심의관 카토 미사키의 소관이었으며 중국 변수에 대한 보고, 누락 역시 실무선의 과실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 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누마타 차관이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카토 군, 이제 와서 변명은 서로 추해질 뿐이야. 실무자가 책임지는 게 조직의 도리 아닌가. 30년을 바친 조직에서 저는 재단에 오를 제물로 지목된 겁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중국 변수에 대한 사전 분석이 존재했는가? 존재했다면 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리 유키 사무관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호리우치 박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안고 있었고요. 모리가 위원회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첫째, 카토 심의관이 작성한 48장짜리 위험 분석 보고서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대책회의 석상에서 누마타 차관이 직접 찢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 22명 중 증언 의사를 밝힌 사람이 9명입니다. 둘째, 종료 통보 보류를 건의한 기록 일체. 셋째, 호리우치 박사의 데이터 검증 보고서입니다.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마타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조작이다. 하극상이다. 저 둘은 카토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찢긴 보고서의 사보는 날짜와 결제 경로까지 선명했고 9명의 증언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차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관께서는 방금 전까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정정하시겠습니까? 차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쥔 그 손이 헤이그의 법정에서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탁, 탁, 탁. 책상을 두드리던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모리 사무관과 호리우치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꺼낸 말이 이것이었어요. 두 사람 다 경력을 걸었어. 왜 그랬나? 호리우치 박사가 먼저 웃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입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을 공범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더군요. 과학자답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모리 사무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똑바로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심의관님이 보고서를 찍히던 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30년 뒤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젊은 사무관이 옳은 보고를 들고 오면 저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을 한 것뿐입니다. 목이 메어서 저는 두 사람의 어깨만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잠 못 드는 밤을 외면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한 달 뒤 누마타 신지 사무차관은 경질됐습니다.
50년 전략의 완성자라는 비석 대신 그는 판단 실패와 보고 묵살, 그리고 책임 전가라는 세 줄의 기록을 남기고 외무성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갈등을 표로 바꾸겠다던 오가와 보좌관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획한 여론전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익을 선거 도구로 썼다는 비판이 들끓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관저를 떠났고 그 후로 어느 사무실에서도 그의 웃는 입꼬리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퇴장은 그렇게 박수도 조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판정으로부터 석 달 뒤 한일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진상을 가린 뒤 외무성은 제게 협상 대표 복귀를 요청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지연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공동 탐사의 재개. 그런데 5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탐사 계획서를 내놓은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탐사선을 제공하는 쪽도 한국이었고 기초 데이터를 가진 쪽도 한국이었죠. 일본이 가진 것은 자본 일부와 50년 전에 빗바랜 시추 기록뿐이었습니다. 50년 전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 앞에 빈손에 한국이 앉았던 그 구도가 정확히 거꾸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 중에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탐사선의 첫 항차에 일본 기술진의 승선을 환영한다고요. 우리 측 젊은 직원 하나가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고. 한국 측 답은 짧았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함께 파기로 약속한 사이니까요. 그 말에 우리 측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41년 동안 문을 두드린 쪽이 건네는 말이라기에는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픈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지원 국장과 저는 회의장 복도 끝에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서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전략의 실무 설계자였습니다. 그 전략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단 하나, 한국이 5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거라는 전제 위에서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회의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파란 보고서가 테이블에 올라온 순간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조금만 늦었어도 7광구는 끝날 뻔했습니다. 데이터가 1년만 늦었어도, 미국의 경고가 하루만 늦었어도 우리는 통보를 강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지금쯤 세 나라의 함정이 마주보는 분쟁 수역이 됐겠지요. 한국의 50년이 그 바다를 살린 겁니다. 서 국장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카토상. 저희도 두려웠습니다. 41년 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포기하자는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를 붙잡은 건 단순한 사실 하나였습니다. 포기하면 그날로 끝나지만 준비하면 언젠가 단 하루는 온다. 저희는 그 단 하루를 위해 50년을 쌓은 겁니다. 준비하면 단 하루는 온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침내 아버지의 유언을 이해했습니다. 그 바다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 기다림은 일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짜 기다림은 한국의 그것이었어요. 거부당하면서도 기록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배우고 빈손을 채우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 아버지는 협상장에서 그 눈빛을 보았고 그래서 일지에 빨간 글씨로 적어두셨던 겁니다. 50년은 우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아들에게 남긴 경고였습니다. 귀국한 주말, 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언덕이었습니다. 비석을 닫고 그 앞에 낡은 일지를 펼쳐 놓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바다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맞았습니다. 다만 기다린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다는 이상한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시간은 흘려보내는 자의 편이 아니라 채우는 자의 편이라는 것. 국가도, 조직도,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단 하루를 위해 매일을 쌓는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빚을 갚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50년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빈손으로 서명했던 나라가 데이터를 들고 협상장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반세기 동안 흘린 땀을 저는 적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 바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저는 부산항에 서 있었습니다. 공동 탐사선의 첫 출항일이었습니다. 부두에는 한일 양국의 기술진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죠.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실려왔고 백고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모리 사무관이 제 옆에서 탄성을 질렀어요. 거대한 흰 선체에 양국 기술진 40명이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그 바다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탑승교 앞에서 서지원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죠. 카토상. 50년 전에는 대개 아버님이 배웅하는 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드님이 배웅하는 쪽이군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배웅이 아니라 배움을 하러 왔습니다. 50년 늦은 배움이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적으로 만나 증인으로 헤어지고 다시 동료로 마주 선 사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부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향하는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요? 석유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배가 싣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50년, 그리고 그 50년이 마침내 받아낸 단 하루의 출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 카토 미사키가 7광구 50년의 시간 전쟁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끝내 판을 뒤집은 대한민국의 50년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시간은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채우는 자의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